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뽀얀 국물에 통통한 굴이 가득 들어간 굴국밥이죠. 그런데 이 굴국밥이 겨울 보양식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게 언제부터인지 아시는 분은 의외로 드뭅니다. 삼계탕이 여름을 대표한다면 굴국밥은 겨울을 대표한다. 이 공식이 마치 오래된 전통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구도가 만들어진 건 길게 잡아도 40~50년 남짓입니다. 조선시대 문헌 어디를 뒤져봐도 굴국밥이라는 이름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굴을 어떻게 먹었고 언제부터 굴이 뜨거운 국밥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걸까요? 굴은 흔히 바다의 우유라고 불립니다. 단백질, 아연, 철분, 글리코겐까지 영양소가 풍부해서 붙은 별명이죠. 이 표현이 정확히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굴의 영양가를 우유에 빗대어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 바다의 우유라는 수식어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각인된 건 1980년대 이후입니다. 식품업계와 언론에서 건강식품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굴이 한반도에서 귀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반도에서 굴을 먹기 시작한 역사는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해안과 서해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폐총, 그러니까 조개무지에서 굴 껍데기가 대량으로 출토됩니다. 부산 동삼동 폐총, 통영연대도 폐총, 여수 안도 폐총 등에서 발견된 굴 껍데기는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굴을 즐겨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남해안 폐총에서는 굴 껍데기가 다른 조개류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굴은 가장 구하기 쉽고 맛있는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셈이죠. 기록으로 남은 역사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가 외에 보낸 예물 목록에 해조류와 함께 폐류가 언급되는데 여기에 굴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려시대에 이르면 굴에 대한 기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고려도경에는 고려인들이 생선과 조개를 즐겨 먹는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 시기 굴은 이미 중요한 식재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굴에 대한 기록이 풍성해집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굴이 진상품 목록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 연안 지역에서 올라오는 굴은 궁중에서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경상도 연해고을의 토산품에 석화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석화는 돌에부터 자라는 굴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도 통영이나 여수에서 석화구이라고 하면 이 자연산 굴을 뜻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조선시대에 굴을 이렇게 많이 먹었다면 왜 굴국밥에 대한 기록은 없는 걸까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조리서인 음식디미방, 규합총서, 시의전서 등을 살펴보면 굴 요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그 조리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굴국밥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음식디미방에는 석화죽이 등장합니다. 굴을 넣은 죽이니 어느 정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죽이지 국밥이 아닙니다. 규합총서에는 굴을 이용한 젓갈 담그는 법과 굴적, 그러니까 굴을 꼬치에 꿰어 굽는 요리가 나옵니다. 시의전서에도 굴회, 굴젓, 굴구이 등 다양한 굴 요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국밥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굴은 주로 날것으로 먹거나 젓갈을 담그거나 구워 먹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굴의 풍미를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이 생식이었기 때문이죠.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 겨울철 차가운 바닷바람에 자연 보관된 싱싱한 굴을 그대로 까서 먹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별미였습니다. 굳이 끓여서 먹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또한 국밥이라는 음식 형태 자체가 갖는 특성도 있습니다. 국밥은 본래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해야 하는 서민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장터나 주막에서 밥과 국을 한 그릇에 말아 후루룩 먹는 형태죠. 이런 음식의 당시로서는 상당히 귀했던 굴을 넣는다는 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궁중이나 양반계에서는 굴을 고급 식재료로 취급했고 서민들에게 굴은 산지 주민이 아닌 이상 접하기 힘든 재료였습니다. 그렇다면 굴이 뜨거운 국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굴 양식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굴 양식이 시작된 건 일제강점기입니다. 1908년경 광양만 섬진강 하구에서 일부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후 일본인에 의해 영산강 하구와 송전만 등에서 양식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초기 양식 방식은 소나무나 대나무 등을 세우는 홍립식이 주류였고 1930년대에 들어서야 줄을 수직으로 매달아 양식하는 수화식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굴 양식업은 크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생산량은 자연산에 비해 많았지만 지금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죠. 이 시기 굴은 여전히 대부분 일본으로 반출되거나 일부 도시의 고급 요리집에서 소비되는 정도였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굴을 풍족하게 먹기는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까지 굴은 여전히 산지 주민들이나 즐길 수 있는 지역 특산물에 가까웠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건 1950년대 말입니다. 광복 이후 김 수출이 격감하면서 공영에 빠진 김양식 영세어민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굴 생산 증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양식 방법도 1950년대 말부터 뗏목 수화식을 사용하여 생산성을 크게 높였고 1960년대에는 연승 수화식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화식 굴 양식업은 성숙기를 맞이했습니다. 충무, 지금의 통영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에서 급속도로 발달했죠. 수화식 양식이 뭐냐면 바다 위에 긴 줄을 띄워놓고 거기에 굴 껍데기나 가리비 껍데기를 엮은 줄을 매달아 굴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갯벌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서 양식이 가능해졌고 좁은 면적에서 훨씬 많은 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방식이 통영과 거제 일대에 빠르게 퍼지면서 굴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양식굴의 대량 생산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동안 서민들에게 먼 존재였던 굴이 드디어 대중의 밥상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굴국밥이라는 음식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굴이 대량으로 풀리면서 산지에서는 굴을 처리할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생굴로 다 팔리면 좋겠지만 수확 시기가 집중되다 보니 남는 물량이 생겼죠. 이걸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굴 요리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굴전, 굴무침, 굴밥, 그리고 굴국밥까지. 특히 국밥은 재료를 많이 쓰면서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이라 시장이나 항구 근처 식당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통영에서는 이 시기 굴국밥 전문점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충무시장, 서호시장 일대에 굴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들어섰고 배를 타고 온 어부들이나 시장 상인들이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하는 음식으로 굴국밥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수는 돌산대교 건너 돌산읍 일대가 굴양식 주산지였는데 이곳에서도 굴국밥집들이 성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안에서도 굴국밥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 천북면 일대는 자연산 굴, 특히 갯벌에서 캐는 벌굴로 유명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칼칼한 고춧가루를 풀어넣은 굴국밥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남해안의 맑은 국물 굴국밥과는 또 다른 스타일이죠.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의 굴국밥이 발전하면서 굴국밥은 특정 지역의 음식이 아니라 연안 지역 전반의 겨울철 대표 음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기 굴국밥이 아직은 지역 음식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이나 내륙도시 사람들에게 굴국밥은 여전히 낯선 음식이었습니다. 굴국밥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게 된 건 또 다른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고속도로망의 확충으로 지역 간 이동이 쉬워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텔레비전의 보급과 함께 먹방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음식 관련 프로그램들이 등장한 겁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방송에서 지역 맛집을 소개하는 코너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남해안의 굴 양식장과 굴 요리를 다루는 방송이 자주 나왔죠. 이때 반드시 등장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겨울 바다의 보약, 바다의 우유라는 수식어였습니다. 이 시기 방송과 신문을 통해 한국 사회에 깊이 각인된 겁니다. 방송의 힘은 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얀 굴국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고 주말이면 통영이나 여수로 굴 먹으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고속도로 덕분에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해졌고 산지에서 먹는 싱싱한 굴국밥은 별미 여행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굴국밥의 위상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이 시기 한국 사회를 관통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보양식이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뭘 먹어야 몸에 좋다더라 하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죠. 삼계탕, 보신탕, 추어탕, 장어구이 같은 전통적인 보양식들이 재조명받았고 여기에 굴이 가세했습니다. 굴이 보양식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건 영양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들어 식품 영양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굴의 성분 분석 결과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굴에 아연이 풍부하다는 사실,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다는 사실, 타우린 함량이 높아 피로 회복에 좋다는 사실 등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아연은 남성 건강과 관련된 영양소로 알려지면서 굴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더해졌습니다. 굴은 계절에 따라 맛과 영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굴이 가장 맛있는 시기는 겨울철입니다.
그 이유는 글리코겐 때문입니다. 글리코겐은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굴 특유의 감칠맛과 단맛을 내는 핵심 성분입니다. 굴은 봄과 여름에 산란기를 맞습니다. 산란을 위해 체내에 축적해둔 영양분을 대거 소모하게 되죠. 그래서 산란 직후인 여름철 굴은 살이 빠지고 맛도 떨어집니다. 흔히 5, 6월 굴은 개도 안 먹는다는 속담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반면 가을이 되면 굴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영양분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글리코겐을 집중적으로 저장하는데 이 함량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12월에서 2월 사이입니다. 겨울철 굴의 글리코겐 함량이 증가한다는 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겨울 굴이 유독 달고 감칠맛이 강한 건 바로 이 글리코겐 덕분이죠. 과학이 증명한 셈입니다. 겨울에 굴을 먹어야 한다는 게 단순한 전통이나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맛과 영양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들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면서 굴국밥은 단순한 지역 별미를 넘어 겨울철 보양식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삼계탕이 여름 보양식의 상징이라면 굴국밥은 겨울 보양식의 상징이라는 구도가 이 시기에 확립된 겁니다. 재미있는 건 삼계탕 역시 전통 음식처럼 여겨지지만 지금 형태의 삼계탕이 대중화된 건 1960년대 이후라는 점입니다. 두 음식 모두 오래된 전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시기에 보양식의 왕좌에 오른 셈이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굴국밥은 완전한 대중음식으로 정착했습니다. 전국 어느 도시에서든 겨울이면 굴국밥을 파는 식당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되었죠. 백화점 식품관이나 대형마트에서도 굴국밥용 굴 세트를 팔기 시작했고 밀키트 형태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제품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등장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굴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산지에서 직송한 굴을 내세우며 도시 곳곳에 매장을 열었죠. 더 이상 통영이나 여수까지 가지 않아도 서울 한복판에서도 그럴듯한 굴국밥을 맛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물론 산지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프랜차이즈의 확산이 굴국밥의 대중화에 기여한 건 분명합니다. 굴국밥이 뭔지 모르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겨울이면 굴국밥 한 그릇 생각난다는 말이 자연스러운 계절 인사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굴 양식 기술이 발달했다면 사계절 내내 굴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사계절 굴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내 굴 양식은 대부분 10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 수확이 집중됩니다. 이건 앞서 설명한 굴의 생태적 특성 때문이죠. 그런데 여름에도 굴을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냉동굴입니다. 겨울에 수확한 굴을 급속 냉동해서 저장해두었다가 사계절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해동 후에도 어느 정도 맛과 식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굴의 싱싱한 맛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밥처럼 끓여 먹는 요리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삼배채굴입니다. 이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유전자 조작이 아니라 염색체 수를 변형시킨 굴입니다. 일반 굴은 2배채로 봄, 여름에 산란을 하는데 삼배채 굴은 염색체 세트가 홀수라 감수 분열 시 정상적인 생식세포를 만들 수 없어 불임입니다. 산랑이가 존재하지 않으니 여름에도 살이 빠지지 않고 통통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삼배채 굴은 사배채 굴과 2배채 야생종 굴을 교배해서 만듭니다. 쉽게 말해 씨 없는 수박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아직 국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여름철 굴 수요를 충당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횟집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여름에도 굴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이런 기술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걸 알고 나면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계절 굴을 먹을 수 있게 된 건 좋은데 진짜 제철 굴의 맛을 원한다면 언제 먹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11월 말에서 2월 사이입니다. 이 시기 굴은 글리코겐 함량이 높고 차가운 바닷물에서 자라 육질이 단단하면서도 촉촉합니다. 특히 1월에 굴이 가장 맛있다는 게 산지 어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죠. 그렇다면 맛있는 굴국밥을 먹으려면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굴의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좋은 굴은 테두리가 선명한 검은색을 띠고 속살은 유백색이면서 통통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살이 퍼지거나 흐물거리는 굴은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굴국밥을 받았을 때 국물 속 굴이 오그라들지 않고 탱탱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일단 좋은 재료를 쓴 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둘째, 국물 맛입니다. 굴국밥의 국물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뉩니다. 맑은 국물과 된장을 푼 국물입니다. 남해안 통영식은 대체로 맑은 장국에 굴을 넣고 달걀을 풀어 마무리하는 방식이 전통입니다. 국물 자체는 담백한데 굴의 감칠맛이 고스란히 살아있죠.
반면 서해안 스타일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된장이나 고춧가루를 풀어 칼칼한 맛을 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좋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취향의 영역이니까요. 다만 굴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맑은 국물 스타일을 권합니다. 셋째, 굴의 양입니다. 요즘 프랜차이즈나 도심 식당 중에는 굴을 아끼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국밥이라기보다 굴 몇 점 띄운 국에 가까운 경우도 있죠. 제대로 된 굴국밥은 숟가락을 넣을 때마다 굴이 딸려 나와야 합니다. 산지 식당에서는 밥보다 굴이 더 많은 경우도 흔합니다. 가격이 좀 더 나가더라도 굴을 아끼지 않는 집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밥의 상태입니다.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굴국밥에 들어가는 밥이 너무 퍼지면 전체적인 식감이 망가집니다. 갓 지은 밥을 따로 담아주거나 손님이 직접 말아 먹도록 하는 집이 좋습니다. 미리 밥을 말아서 오래 둔 굴국밥은 밥알이 풀어지고 국물도 탁해지기 마련이죠. 지금까지 굴국밥이 어떻게 겨울 보양식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그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굴 자체는 선사시대부터 먹어온 오래된 식재료지만 굴국밥이라는 음식이 등장한 건 1970년대 양식굴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입니다. 이후 1980년대 방송과 교통의 발달로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1990년대 보양식 열풍과 맞물려 겨울 대표 음식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바다의 우유라는 표현도 겨울 보양식이라는 타이틀도 사실 길어야 40-50년 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굴국밥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건 그만큼 맛과 영양이 확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올겨울 굴국밥 한 그릇 드실 때 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전 폐총에 쌓인 굴 껍데기부터 조선시대 양반들이 즐겼던 석화회, 1970년대 통영시장의 허름한 국밥집,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인 김 모락모락 나는 한 그릇까지. 그 긴 여정을 생각하면 맛이 조금 더 깊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